미안하지만 잠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가자. 늦으면 끝이야. 오늘 놓치면 다시 기회 없어. 그날 아침 저는 한번 멈췄습니다. 출근까지 10분도 남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냥 지나가면 늦지 않을 거리였어요. 그런데 앞쪽에서 사람들이 흐르듯 방향을 틀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시선을 따라가 보니 보도블록 턱에 휠체어가 걸린 채 움직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앞바퀴가 비틀린 채 끼어 있었고 혼자서는 각도를 바꿀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사람은 몇 번이나 바퀴를 밀어봤지만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휠체어가 흔들렸고 다시 제자리로 내려앉았습니다. 몇 사람에게 말을 걸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들 걸음을 늦추지 않았고 시선을 피한 채 지나갔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제 동기가 제 팔을 잡았어요. 그 말이 맞았죠. 오늘이 첫 출근이었으니까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은 늦지 않을 시간이었어요. 한 번 더 그쪽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휠체어를 끌듯이 움직이려 하고 있었어요. 바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몸을 앞으로 숙여 힘으로 밀고 있었습니다. 몇 걸음도 가지 못하고 다시 멈췄어요.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저는 한 걸음 옮겼다가 다시 멈췄어요. 그냥 가면 지킬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대로 지나가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돌아서면 늦게 되는 대신 놓치지 않는 게 있을 것 같았죠. 결국 저는 돌아섰습니다. 휠체어 뒤로 가서 손잡이를 잡았어요. 각도를 맞추고 무게를 실어 턱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바퀴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 휠체어를 끌다시피 해서 인도 끝까지 함께 이동했어요. 그 사이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지. 그저 그날 하루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첫 출근 10분 만에 잘렸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을 찾아주신 분들께 윤술처럼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15분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10분 전에 지우 씨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어요. 천장을 보며 잠깐 멍하니 누워 있다가 몸을 일으켰죠. 잠을 충분히 잔 사람의 기상이 아니었어요. 긴장이 수면 내내 이어진 사람의 기상이었습니다. 전날 밤 몇 번이나 잠이 깼는지 셀 수도 없었거든요. 새벽 1시에 한 번, 3시에 한 번, 그리고 4시 40분에 깼을 때는 다시 눈이 감기지 않아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10평 남짓한 반지하 방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건 가로등 불빛뿐이었어요. 벽 모서리에는 아무리 닦아도 다시 피어오르는 곰팡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비가 온 다음 날이면 특유의 눅눅한 냄새가 올라오곤 했는데 오늘 아침도 그랬습니다. 밤새 켜두었던 환기팬이 낮게 윙거리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이 방에서 가장 오래된 소리였습니다. 이 방에 들어온 첫날부터 울리던 소리였고 처음엔 신경 쓰였지만 지금은 없으면 오히려 이상할 것 같은 소리가 됐어요. 지우 씨는 미리 다려놓은 흰 블라우스를 옷걸이에서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새 옷은 아니었어요. 작년 여름 중고앱에서 3,000원에 산 옷이었는데 손세탁을 4번 하고 다림질을 2번 해서 거의 새 옷처럼 만들어 놓은 거였죠. 치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탁소 아주머니가 이거 새 거예요? 라고 물어봤던 치마였는데 그 말이 그날 하루 지우 씨를 버티게 해줬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설레는 얼굴이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날 아침 거울에 비친 표정은 설렘보다 절박함에 훨씬 가까웠어요. 눈 밑에 그늘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고지서가 어젯밤 내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다음 달 투석 비용 82만 원, 동생 두 번째 학기 등록금 240만 원, 합이 322만 원이었어요. 지우 씨 통장 잔액은 어제 기준으로 17만 4천 원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거울 속 얼굴 위에 겹쳐 보이는 것 같았어요. 칼라 끝을 손끝으로 살짝 눌러 고정하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를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지우 씨는 냉장고를 열어 전날 밤 미리 싸둔 도시락 2개를 확인했어요. 하나는 동생 것, 하나는 오늘 점심에 먹을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동생 방 책상 위에는 메모도 붙여두었죠. 점심에 꼭 먹어. 약도 챙겨. 글씨가 삐뚤었지만 내용은 늘 같았어요. 언제부터인가 아침은 자신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자신이 없는 동안 집안의 모든 것이 무사히 돌아가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현관을 나서기 직전 잠깐 멈췄습니다. 지금은 들을 수 없는 목소리였지만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거든요. 힘들어도 사람답지 않은 선택은 하지 마라.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지만 그 말만큼은 아침마다 떠올랐습니다. 지우 씨는 가방 끈을 고쳐 잡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죠. 지우 씨는 28이었습니다. 대학을 중퇴했고 정규직 경험은 없었어요. 계약직과 아르바이트를 오가며 생활을 이어왔어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던 시간이 길었습니다. 아버지는 지우 씨가 태어나기 전부터 없었고 어머니 혼자서 두 남매를 키웠죠. 몇 년 전부터 어머니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병원비는 점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지우 씨는 가능한 모든 일을 해봤습니다. 카페, 편의점, 물류센터, 주말 행사 스태프까지. 하루를 버티는 것이 목표였고 다음 달을 버티는 것은 늘 불확실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채용 공고를 봤을 때 지우 씨는 그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성광 네트워크스 계약직 채용. 조건은 좋지 않았지만 시작점으로는 충분했습니다. 여기서 버티면 다음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가진 옷 중 가장 단정한 옷을 고르고 면접 예상 질문을 혼자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면접 당일 긴장을 감추기 위해 손을 꽉 쥐고 들어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죠. 그리고 그 결과로 얻은 자리였어요. 단 한 번의 기회였고 놓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은 더 중요했어요. 단순한 출근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걸린 시작이었으니까요. 출근 당일 아침 지하철에서 내려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공기가 아직 차가웠습니다. 시계를 확인했어요. 회사까지는 7분, 남은 시간은 10분이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뛰지 않아도 되는 거리였고 늦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걸음을 조금 빠르게 옮겼습니다. 오늘만 버티면 된다고, 이 하루가 시작이라고 스스로를 다잡으면서요. 로터리 앞에 다다랐을 때 사람들의 흐름이 미묘하게 갈라지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를 피해 지나가는 움직임이었어요. 지우 씨는 무심코 그쪽을 봤어요. 보도블록 턱에 휠체어가 걸려 있었습니다. 앞바퀴 한쪽이 틀어진 채 멈춰 있었고 혼자서는 각도를 바꿀 수 없는 상태였어요. 남자는 몇 번이나 바퀴를 밀어봤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죠. 그 사이로 사람들은 계속 지나갔습니다. 잠깐 시선을 주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걸음을 옮겼어요. 그때 옆에서 같이 나오던 동기가 낮게 말했어요. 그냥 가자. 늦으면 끝이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오늘이 첫 출근이었으니까요. 지우 씨는 시계를 다시 확인했어요. 아직 늦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도 되는 상황이었죠. 실제로 아무도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지우 씨도 한 걸음 옮겼어요. 그리고 또 한 걸음 옮겼습니다. 그런데 발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숫자가 떠올랐어요. 통장 잔액 17만 4천 원. 이번 달 필요한 돈 322만 원.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늦으면 안 되는 이유도 분명했어요. 그런데 그 계산 옆에 자꾸 다른 장면이 남았죠. 조금 전 힘을 주다 떨리던 손. 몇 번이나 밀어도 움직이지 않던 바퀴. 지우 씨는 잠깐 멈췄습니다. 아니야, 그냥 가야 해. 늦으면 끝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우 씨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다시 한번 그쪽을 봤죠. 그리고 결국 돌아섰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죠. 빠르게 걸음을 옮겨 휠체어 쪽으로 다가갔어요. 가까이에서 보니 생각보다 상황이 좋지 않았죠. 앞바퀴 한쪽이 틀어진 채 거의 고장난 상태였어요. 단순히 턱을 넘기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몸을 앞으로 숙여 바퀴를 억지로 밀어보려 했지만 몇 번 시도하다가 금방 멈췄어요.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잠깐요, 도와드릴까요? 지우 씨가 말했어요. 남자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 씨는 휠체어 뒤로 돌아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각도를 맞춰 턱을 넘기는 데는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어요. 그대로 두면 몇 미터도 이동하지 못할 상태였죠. 지우 씨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도와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대로 돌아서기에는 남자가 다시 멈춰 설게 보였어요. 결국 손잡이를 더 꽉 잡았어요. 바퀴가 걸릴 때마다 방향을 잡아주면서 천천히 밀었습니다. 거의 끌다시피 이동해야 했어요. 몇 걸음마다 멈췄고 다시 힘을 주고 다시 움직였죠. 시간이 계속 지나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만 남자가 말하려 했지만 지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짧게 말하고 다시 힘을 줬어요. 인도 끝이 보일 때까지 그렇게 이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평한 구간에 올려놓았을 때 지우 씨는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남자가 짧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있었어요.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더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지우 씨는 그대로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성광 네트워크스 본사 로비에 뛰어들어갔을 때 지우 씨는 숨이 가빠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핸드폰 화면을 확인하니 출근 시간보다 정확히 1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인사팀 쪽으로 향하려는 순간 정면에서 한 남자가 걸어왔어요. 운영총괄본부장 오재훈이었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에 팔짱을 낀 채 걷는 걸음이 느리고 단정했는데 그 느림이 오히려 더 서늘하게 느껴졌죠. 그는 지우 씨를 보자마자 발걸음을 멈추고 위아래를 훑어보았어요. 숫자를 확인하는 눈빛이었죠. 사람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지우 씨가 숨을 정리하며 사정을 설명하려고 입을 열기도 전에 오재훈이 먼저 말했죠. 첫날부터 지각하는 직원은 필요 없어요. 지금 나가세요. 지우 씨는 멈칫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려 했어요. 건물 앞 로터리에서 휠체어가 턱에 걸린 분이 있었고 혼자서는 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고요. 이상했습니다. 잠깐 설명도 안 듣는 건가? 아니야, 기회를 주겠지. 그런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변명은 됐습니다. 오재훈은 더 이상 들을 생각이 없다는 듯 짧게 잘라버렸어요. 사무적인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처음부터 결론이 나 있다는 냉기가 담겨 있었어요. 지우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억울하다는 감정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어디다 댈 수가 없었죠. 주변에 있던 직원 몇 명이 그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시선을 내렸어요. 몇몇은 서류를 들여다보는 척하며 외면했고요.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나설 수 없었을 겁니다. 오재훈은 인사팀 담당자를 불러 계약 해지 확인서를 건네도록 지시했어요. 계약직이라는 이유 때문인지 절차조차 매우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사원증도 받아보지 못했어요. 번호판에 이름표도 붙이기 전이었죠. 지우 씨는 해지 확인서를 받아쥐었어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이 자리에서 울어버리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해 주는 것 같아서 싫었거든요. 지우 씨는 고개를 들고 로비를 한번 둘러보았어요. 유리 외벽을 따라 양쪽 벽면에는 회사 슬로건이 크게 붙어 있었어요. 사람 중심 경영, 인재를 존중하는 기업. 그 문구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씁쓸한 웃음이 절로 배어나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아침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어요. 인도 위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손에 쥔 해지 확인서가 바람에 살랑거렸죠. 지하철 플랫폼에 내려서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핸드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남동생에게서 누나 오늘 첫날이지 잘해라는 문자가 와 있었어요. 지우 씨는 한참 그 문자를 바라보다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응, 잘 되고 있어. 거짓말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이상하게도 오재훈의 얼굴보다 로터리 앞에서 혼자 바퀴를 밀고 있던 그 남자의 손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 손이 살짝 떨리던 것. 짧게 건넨 고맙습니다라는 말.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지우 씨가 멈추지 않았어도 그 장면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흘러갔을 겁니다. 그렇다면 멈추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이상했습니다. 잠깐, 내가 잘못한 건가? 아니야, 잘못한 게 없어.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불을 켜고 가방을 내려놓은 뒤 식탁 앞에 잠시 서 있었어요. 습관처럼 2개의 그릇을 꺼냈다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하나를 다시 넣었습니다. 혼자 밥상을 차리면서 예전에 어머니가 앉아 계시던 자리를 한번 봤어요. 그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죠. 지우 씨는 한동안 서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해고됐다고 지각을 했고 사정을 들어주지 않았고 첫날 10분 만에 잘렸다고요.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말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잠시 뒤 예전에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잘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비슷한 상황에서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우 씨는 그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 더 이상 버티지 못했어요. 회사 로비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 그제야 쏟아졌어요.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핸드폰이 울리게 될 거라는 걸요. 지우 씨가 집에서 혼자 울고 있던 그 시각, 성광 네트워크스 본사 대회의실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오후 2시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는 대규모 투자 협상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청명 캐피털과의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협약, 규모만 무려 2,400억 원이었습니다. 성광 네트워크스가 지난 1년간 공을 들여온 계약이었어요. 임원들은 아침부터 대회의실에 모여
최종 점검을 반복했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좌석 배치를 조정하고 다과 준비 상태까지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오재훈은 상석에 앉아 자료를 넘기면서도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계한 판에서는 모든 것이 자신의 의도대로 흘러갈 거라고 믿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오후 2시 30분이 지나도 투자사 측 일행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 직통 번호로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기 시작했죠. 오재훈은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손끝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었죠. 이상했습니다. 왜 연락이 없지? 늦는 것뿐일까? 3시가 다 되었을 무렵 드디어 투자사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청명캐피털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업계에서 좀처럼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회의실 안이 조용히 술렁였습니다. 자리가 잡히고 서류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분은 무난하게 흘렀어요. 오재훈 측에서 준비한 사업계획 설명이 이어졌고 청명캐피털 측 임원들이 자료를 검토했죠. 그런데 설명이 절반쯤 진행되었을 무렵이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는데 걸음이 없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수행원 2명이 좌우에서 따랐고 비서가 서류 가방을 들고 그 뒤를 걸었죠. 남자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조용하고 날카로웠어요. 청명캐피털의 창업자이자 실질적인 최고 결정권자인 최병철 회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오재훈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최병철 회장이 손을 들어 설명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회의실 안을 둘러보았어요. 오늘 아침 저를 도와준 직원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회의실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고 배석한 직원들은 영문을 몰라 고개를 갸웃했어요. 오재훈만이 그 질문의 의미를 알아챘죠.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감각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아침 저를 도와준 직원. 그 말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최 회장은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오늘 아침 혼자 이동하는데 휠체어 바퀴가 보도블록 턱에 걸렸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돌아섰습니다. 회의실 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이 건물 앞 로터리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 직원이 어디 있습니까?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오재훈이 입을 열었어요. 그 직원은 오늘자로 근무가 종료된 상태입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으로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가라앉았어요. 최병철 회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성광 네트워크스 기업 브로슈어를 손끝으로 밀어냈습니다. 사람을 봅니다. 그 문구가 드러났어요. 회장은 잠시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왜 그 사람을 버렸습니까? 회의실 안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재훈은 입술을 한번 움직였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원칙이 있었고 규율이 있었고 첫날 지각은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조직의 기강을 흔드는 일이라는 논리가 머릿속에 있었지만 그 어떤 말도 지금 이 자리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죠. 배석해 있던 임원 중 한 명이 입술을 달싹였어요. 말을 꺼내려다가 오재훈의 눈빛과 마주치자 그냥 고개를 내렸어요. 또 다른 임원은 서류를 들여다보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죠. 책임을 나눠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재훈이 결국 입을 열었어요. 내부 규정에 따른 처리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최병철 회장은 그 말을 듣고 나서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정하는 것도 격하게 반박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들었죠. 그리고 나서 옆에 앉아있던 비서를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비서는 이미 준비가 된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가방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냈죠. 사람을 숫자로만 판단하는 조직과는 장기적인 신뢰를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비서가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문서에는 계약 협상 중단 통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오재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지 않겠냐고 했지만 최병철 회장은 이미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있었죠. 수행원들이 그 옆을 감쌌고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그들은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하고 단정하게 걸어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잠시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 속에서 2,400억짜리 계약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이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은 한동안 빈 테이블을 바라봤어요. 테이블 위에는 꼼꼼하게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누군가 물컵을 잡았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오재훈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임원 한 명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까 그 직원이 오늘 아침 그분을 도운 사람이라는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죠. 계약 중단 소식은 그날 오후 사내 전체로 빠르게 퍼졌어요. 대표이사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고 각 본부장들이 줄줄이 호출되었죠. 임원들 사이에서 목소리가 오갔어요. 누구의 책임인지, 어느 부서에서 판단을 잘못했는지, 그 혼란 속에서 오전에 있었던 계약직 직원 해고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요. 인사팀이 내부 감사에 착수했어요. 지우 씨가 지각한 시간은 정확히 10분이었고 그 10분의 경위에 대한 소명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 몇 명이 익명으로 증언했어요. 오재훈 본부장이 사정을 듣기도 전에 해고를 결정했고 직원이 말을 꺼내려 하자 변명이라며 잘라버렸다고요. 같은 날 저녁 지우 씨의 핸드폰으로 2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첫 번째는 성광 네트웍스 인사팀이었습니다. 해고 무효와 복직, 추가 보상을 제안하겠다는 내용이었죠. 담당자 목소리에는 미안함도 있었지만 사안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조급함도 느껴졌어요. 지우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이틀 전만 해도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마음이 그쪽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정도 들어주지 않았던 곳,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지워버렸던 구조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죠. 이상했습니다. 잠깐 돌아가고 싶은 건가? 아니야, 모르겠어. 두 번째 전화는 30분 뒤였어요. 발신자는 청명캐피털 비서실이었습니다. 지우 씨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비서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최병철 회장님께서 직접 연락을 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잠시 뒤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죠. 오늘 아침 저를 도와주신 분이죠? 지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오늘 아침 로터리 앞에서 들었던 목소리였거든요.
이상했습니다. 잠깐 그분이 회장이었던 건가? 아니야, 진짜인 건가? 약속 장소는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였어요. 지우 씨가 들어섰을 때 최병철 회장은 창가 자리에 휠체어를 세우고 앉아 있었어요. 지우 씨를 보자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아침에 고마웠어요. 간단한 인사였지만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었죠. 최 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혼자 이동합니다. 기사 없이, 수행원 없이요. 오래된 습관이에요. 그날 하루만큼은 내가 이 도시에서 얼마나 버텨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죠.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어요. 지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최 회장이 이어서 말했죠. 사람들이 많이 지나쳤어요. 오늘 아침 다들 바쁜 거 알아요. 그래서 기대를 안 했는데 잠깐 멈추셨다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돌아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우 씨는 눈을 깜빡였어요. 최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재단 산하 계열사에서 일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학벌이나 스펙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현장에서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선택은 전적으로 지우 씨에게 달려 있다고요. 며칠 뒤 지우 씨는 성광 네트워크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사팀 담당자가 반색하며 전화를 받았어요. 하지만 지우 씨가 꺼낸 말은 복직 수락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하지만 복직은 어렵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우 씨는 오랫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어요. 후회는 없었어요. 사정도 들어주지 않았던 곳,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지워버렸던 구조 안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것은 지금의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거든요. 돌아간다고 해서 그 구조가 바뀌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지우 씨는 최병철 회장 측에 연락을 했어요.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죠. 전화를 받은 비서는 짧게 잘 생각하셨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공식적인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심처럼 들렸어요. 지우 씨가 합류하게 된 곳은 청명캐피털 산하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사회적 물류기업이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소상공인 물류 연계를 목적으로 설립된 곳이었어요.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가 첫날부터 느껴졌어요. 지우 씨는 처음으로 출근길에 발걸음이 가벼운 게 어떤 건지 알았어요. 긴장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 낯선 업무, 배워야 할 것들이 산더미였죠. 하지만 그 긴장이 두려움에서 오는 게 아니라 기대에서 오는 것이라는 점이 달랐어요. 이곳에서는 자신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보다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인지가 먼저였죠. 지우 씨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일터에서 첫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연락이 오게 된다는 거리요. 한편 성광 네트워크스에서는 내부 조사가 빠르게 마무리됐습니다. 오재훈은 인사규정 위반과 함께 2,400억 계약 기회를 날린 책임을 함께 지게 됐어요. 그가 쌓아온 입지가 단 하루 만에 무너졌죠. 지우 씨가 잘렸던 그날, 그를 자른 사람이 같은 날 무너졌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세운 기준이 자신에게 돌아온 것뿐이었으니까요. 사람을 숫자로 본 사람이 숫자로 평가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 씨에게 짧은 문자가 왔어요. 성광 네트워크스에서 함께 일할 뻔했던 직원이었죠. 저 그날 있었어요. 죄송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지우 씨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아요. 저도 그날 많이 배웠거든요. 그 문자를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어요. 그냥 고요했죠. 오재훈이 사과를 한 적은 없었어요.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래도 지우 씨는 괜찮았어요. 사과가 없어도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첫 주가 끝나는 금요일 저녁, 지우 씨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습관처럼 2개의 그릇을 꺼냈다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하나를 다시 넣었어요. 식탁 한쪽에는 아무도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죠. 지우 씨는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잠깐 멈췄어요.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조용했죠. 그 조용함 속에서 예전에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지킨 거야. 결국 그게 너를 지켜주는 거고.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비슷한 말을 했던 기억이었습니다. 정확한 문장은 아닐지도 몰랐지만 그 의미는 분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지우 씨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반지하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좁았지만 그날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공간인데도 전보다 답답하지 않았어요. 지우 씨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어요. 혼자였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닌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남아 있었죠. 지우 씨가 새 일터에서 첫 주를 보내는 동안 최병철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한쪽으로 쏠리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떠올랐어요. 회장은 스스로도 이유를 몰랐어요. 사람을 많이 만나왔어요. 오랜 세월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백 명의 젊은이들을 봐왔죠. 그런데 유독 이 청년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고마운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도움을 받은 게 인상에 남는 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고마운 마음 이상의 무언가였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죠. 어디서 본 듯한 느낌. 눈빛이었어요. 지우 씨의 눈빛이 어딘가에서 본 눈빛과 겹쳤습니다. 회장은 그게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한참 생각했죠. 서류를 읽다가 멈추고 회의를 하다가 잠깐 딴 곳을 보고 식사를 하다가 젓가락을 내려놓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청년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잠깐 왜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지? 아니야, 그냥 인상이 강해서 그런 거야. 그래도 신경이 꺼지지 않았어요. 비서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그 직원 말이야. 기본 신상 정보 파악해줘. 복지 지원 검토 때문에. 비서는 알겠다고 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짧은 지시 한마디가 어떤 것을 건드리게 될지를요. 이틀 뒤였습니다. 비서가 집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말씀하신 직원 관련해서 기본 자료 정리됐습니다. 최병철 회장은 고개를 들었어요. 비서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회장은 받아들었습니다. 이름, 나이, 출생연도, 출신 지역, 가족관계란에 시선이 멈췄어요. 어머니 이름. 회장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멈췄어요. 비서는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회장 자신은 알았죠. 이름은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었어요. 윤채원. 그 이름을 눈으로 읽고 다시 한번 읽었죠.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흔한 이름이야. 그냥 같은 이름일 수도 있어. 그런데 옆에 적힌 출생연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출신 지역이 눈에 들어왔어요. 회장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이상했어요. 잠깐, 이게 왜 이 이름이지? 아니야, 같은 이름은 얼마든지 있어. 그래,
착각일 거야. 그렇지만 그 이름이 눈안에 박혀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서랍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날의 사진이었죠.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옆에 서 있는 여자의 눈이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어요. 그 눈빛을 오랫동안 봤어요. 집안 반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보려 했지만 결국 헤어졌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죠. 그 이후로 그 여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디 있는지 알려 하지 않았어요. 알려 하면 더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게 가장 비겁한 선택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회장은 사진을 다시 서랍 속에 넣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비서에게 다음날 아침 추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일 가져올 그 서류가 무엇인지를요. 다음날 아침 비서가 다시 집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추가 확인하신다고 하셔서 좀 더 파악해 봤어요. 비서가 내민 서류는 2장이었습니다. 회장은 첫 장을 봤어요. 어머니 윤채원 씨의 사망 기록이었어요. 3년 전이었어요. 투석 합병증으로 사망, 향년 58세. 회장은 그 줄을 읽고 나서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눈을 감지도 뜨지도 않은 채로 그냥 서류 위에 시선이 고정된 상태였습니다. 비서는 조용히 서 있었어요. 2번째 장을 넘겼어요. 출생신고서 사본이었어요. 박지호, 출생연도, 그리고 어머니 이름 윤채원, 아버지라는 비어 있었어요. 회장은 그 빈칸을 한참 보았죠. 아주 오래 봤어요. 비서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천천히 접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낮았어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죠. 알겠어요. 수고했어요. 비서는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집무실에서 회장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 위에 놓인 접힌 서류, 그 안에 담긴 숫자들, 나이, 연도, 이름, 빈칸,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회장은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어요. 그 눈빛이 오늘 아침 지우 씨의 눈빛과 겹쳤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진 속 그 여자의 눈빛과도 겹쳤어요. 그 빈칸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그 다음 주였습니다. 지우 씨가 새 일터에서 2번째 주를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퇴근 시간에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께서 잠깐 시간 되시면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지우 씨는 짧게 알겠다고 했죠. 집무실 문을 열었을 때 최병철 회장은 창가를 향해 휠체어를 세우고 앉아 있었어요. 지우 씨가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지난주 처음 만났을 때와 달랐죠. 뭔가 더 깊어진 눈빛이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잠깐, 왜 이렇게 보시지? 아니야, 착각이겠지.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첫 주 어땠어요? 지우 씨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나쁘지 않았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천천히 내려놓는 사람의 침묵 같았죠. 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은 들었어요. 지우 씨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굳었어요. 회장은 계속 말했어요. 많이 힘들었겠어요. 지우 씨는 눈을 깜빡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회장은 서랍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우 씨 쪽으로 밀어냈어요. 동생 학비 지원입니다. 재단 장학 프로그램이에요. 자격 조건 봤는데 해당이 되더라고요. 지우 씨는 봉투를 들었어요. 손이 살짝 떨렸어요.
뭔가 말하려 했는데 목이 막혔죠.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겨우 나왔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잠깐 지우 씨의 얼굴을 봤어요. 딱 한 번이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이 뭔가를 담고 있었어요.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수고 많았어요. 잠깐 멈추셨다가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세요. 지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무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봉투를 들여다봤어요. 손이 아직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잠깐, 왜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드는 거지? 아니야, 그냥 감사한 거겠지. 지우 씨는 걸었어요. 복도 끝으로 걸어갔어요. 집무실 안에서 최병철 회장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늦은 오후 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서랍 속 낡은 사진을 꺼낼까 하다가 그냥 닫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지우 씨의 뒷모습이 복도 끝에서 사라지는 걸 보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봤을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어요. 아마 앞으로도 말하지 않을 것들이요. 하지만 그 대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지우 씨가 모르게 그냥 조용히 곁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지우 씨를 바꾼 건 특별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멈추는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가 더 마음에 남았어요. 그 남자가 말하지 않은 것들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세요. 그 말이 단순한 격려였을까요? 지우 씨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어쩌면 영영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한 사람은 알고 있었죠.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담아서 건넨 말이었으니까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에 닿는 것들이 있어요. 어쩌면 그게 가장 진한 형태의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과 모르게 곁에 있어주는 것 중에서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삶에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연락해 보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는지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윤수린 생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